증거 인멸의 우려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있겠지만 이 사건은 공범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변호사인 공범이 있는 거죠. 주제는 끝났다. 이제 법으로 말한다. 2판 4판 코너가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사회 현안, 연애 현안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이승재 변호사님 모셔 2판 4판 코너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재입니다. 사실 오늘 이슈 중에 가장 핫한 뉴스거든요. 김세희 씨 구속영장 청구 발부될까 기각될까의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변호사님도 이 사안 좀 지켜보셨나요? 예, 제가 언론 기사도 보고요. 아무래도 좀 관심 있는 분야다 보니까 한번 살펴봤는데 아직은 예측하기는 어려운 사안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사건 기본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인용을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바로 오늘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김세희 씨가 구치소에 들어가서 하루 정도 이제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왜 구치소까지 들어가면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되느냐?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씨는 지난해 3월달, 4월달, 5월달 3회에 걸쳐서 기자회견을 여는가 하면 가로세로 연구소 방송을 통해서 2015년에서 2018년간 미성년자였던 김세론 씨와 김수현 씨가 교제를 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의 1년 4개월 동안 수사를 통해서 이 내용이 사실은 허위였다. 이 부분이 밝혀졌고 사실은 기존의 명예훼손 건으로 이렇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로 알고 있는데 경찰에서는 기존 명예훼손 사건과 비교했을 때 극히 이례적이다. 그리고 굉장히 악의적이라는 점을 들어서 이번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가세현은 고 김세론 배우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 씨의 채무 압박 때문이다.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 시절 김세론 씨와 교제했다는 취지의 폭로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결과적으로 120억 원의 상당의 민사소송과 형사소송까지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좀 충격적인 사안이 아닐 수 없는데 변호사님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가장 좀 관심 있게 지켜본 내용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좀 전에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통망법의 명예훼손, 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해서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제 이 정통망에 의해 가지고 명예훼손을 하는 사건들이 점차 증가하게 되고요. 또 사이버레카라든지 이렇게 좀 악의적으로 비방이나 아니면 공격을 하는 매체들도 늘면서 이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파장력에 대해서 법원도 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이게 법적 구속되는 경우는 종종 있었는데 사정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에서나 검찰에서도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좀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생성형 AI를 통해서 김세론 씨의 녹취를 조작했다, 생성해냈다라는 의혹까지 있었는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아직까지 이 빠르게 성장하는 발전하는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는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국과수에서도 이제 판정 불가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범죄 혐의의 소명하고 관련이 될 텐데요. 아무래도 국과수에서 감정이 불가하다고 나왔으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얼마나 경찰이 수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감정 결과와는 별개로 이렇게 조작됐다는 걸 입증해냈느냐가 사실은 이번 영장 청구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안일 겁니다. 이번 사안은 김세희 씨 본인뿐만 아니라 김세론 씨의 변호인으로 나섰던 부지석 변호사가 입건되는가 하면 이후에 김세희 씨 역시 반론을 펼쳤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정치인 관련 추가 폭로를 막기 위한 정치 공작이다라는 반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 즉 김수현 측 변호인은 시간적 선후 관계가 전혀 맞지 않는 본질을 흐리는 논란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냐? 구속영장 신청 자체가 지난 14일에 이루어졌는데 김세희 씨의 정치인 추가 폭로는 그 이후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 선후 관계가 맞지 않는데 의도적으로 후원금을 받을 목적 혹은 본인이 좀 옹호받을 목적으로 이렇게 정치 이슈를 내세운 것이 아니냐라는 반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뭐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사안을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좀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승재 변호사님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변호사님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이 사회적으로 자꾸 이슈가 되고 더 큰 문제가 되잖아요. 예전에는 사실 이 정통망법상의 명예훼손죄, 즉 비방 목적으로 사람을 허위 사실을 적시해가지고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 있어서 일반 명예훼손보다는 엄격하고 중하게 처벌은 했지만 실제 보통 이제 처벌 수위는 집행유예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가 아무래도 법원에서는 이런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좀 처벌에 대해서 좀 중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사회가 좀 변했잖아요. 변하고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을 이제 공격하거나 모욕하거나 명예훼손을 했을 때 받는 피해도 심각해지니까 아무래도 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좀 달리 보는 시각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번 사안을 두고 이제 법조인들의 의견이 굉장히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 구속시켜야 된다. 아니다. 충분히 좀 소명을 했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도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님 주변에서는 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일단은 요 구속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법상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내지는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죠. 하지만 또 종종 구속 수사가 원칙이나 재판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구속 관련해 가지고는 보통 이제 세 가지 정도가 문제가 됩니다. 범죄 혐의가 얼마나 드러났는지랑 그리고 흔히 이제 알고 계시는 구속 사유죠. 주거 부정 아니면 이 증거인멸의 우려 또는 도주의 우려 이렇게 보통 일반인들 알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이 구속의 상당성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흔히들 착각하시는 게 주거 부정한 사람 요새 보통 없잖아요. 다 주소지 두고 사니까요.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 영장이 청구될 정도면 어느 정도 증거는 확보됐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도주 우려 관련해 가지고는 도대체 사람이 도주할지 말지를 어떻게 판단을 하냐 이걸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영장 전담 판사를 했던 제 친구한테서 사실 들은 얘기인데 도주의 우려라고 하면요. 흔히 말해서 실형 선고의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판단할 때는요. 이 사람이 집행유예를 받을 거야? 아니면 재판받았는데 벌금형밖에 안 나와? 그러면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설마 도망가가지고 더 큰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겠죠. 그런데 실형 선고가 유력한 범죄 같은 경우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실형을 선고돼서 교도소 갈 것 같아. 그럼 사람이 일단 도망가고 싶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실형 선고 가능성하고 도주 가능성이 도주 우려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종래에 허위사실 적시해가지고 이렇게 정통망법상의 명예훼손을 하는 행위가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났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하기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범죄의 혐의가 너무나도 소명됐기 때문에 오히려 구속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조금은 다른 얘기인데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의 핵심은 범죄 혐의가 얼마만큼이나 소명이 됐느냐, 확실해졌느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와는 다르게 이런 종류의 범죄들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도 실형 선고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형 선고가 만약에 이 범죄의 재판의 결과 예상이 된다고 하면요. 판사 입장에서는 영장 발부하는 게 굉장히 편해집니다. 이유는 어차피 실형 선고를 받고 교도소를 갈 사람이라고 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적어도 4, 5개월은 구금된 상태에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실형 선고 받아서 교도소 갈 건데 조금 빨리 간다고 해서 이 판사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는 아닙니다. 그런데 영장 전담 판사 입장에서 제일 부담스러운 거는 구속을 막상 시켰는데 무죄가 되는 거예요. 무죄가 돼버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4, 5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낸 거나 마찬가지 구치소에 있게 되는데 그러한 구금 상태에 있게 됩니다. 영장 전담 판사로서는요. 이거보다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건 관련해서 범죄 혐의가 얼마만큼이나 소명됐느냐가 오히려 핵심적인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후에 무죄로 밝혀지면은 그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했던 판사님의 인사 고과에 영향이 좀 있습니까? 뭐 그렇지는 않을 텐데요. 왜냐하면 판사 같은 경우에 판사의 독립된 양심에 따라 판단하니까 그 당시에 봐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심지어 옛날에 뭔가 무죄임이 확실했는데 사형 선고를 받은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경우에 제가 듣기로는 판사들이 받는 심적인 타격은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 실형 선고가 나왔던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케이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심리적으로 좀 편한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 사건 같은 경우 좀 이제 법원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요. 서울중앙지법에서 아마 영장 실질심사 를 받게 될 텐데요. 서울중앙지법 같은 경우는 영장 전담 판사라고 해서요. 이 영장 발부만 결정하는 판사를 고참 부장급으로 4명을 두고 있습니다. 이 4명 중에서 전산배당을 하게 될 텐데요. 4명의 판사들이 모두 내노라 하는 사실은 이력을 갖고 있는 판사들이 그 자리에 가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업무량을 감당하고 그 순간 구속 여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법리에도 해박한 그러한 명석한 판사들이 가게 되는 자리인데 이 판사 입장에서 범죄 혐의를 봐서 범죄 혐의가 소명돼서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거 재판하면 실형 선고할 거야,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사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는 쉽겠죠. 그래서 한 번 구속된 사람이 사실 다른 변경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유죄받았는데 집행유예로 나오는 거는 좀 더 이례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김세희 씨가 범죄 혐의가 소명돼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면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강력히 예상되는 사건입니다. 사실 이번 케이스가 굉장히 좀 이례적인 케이스이기도 하지만 법조계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는 케이스가 명예훼손 사건으로 사전 구속영장까지 나온다면 이후의 케이스에 대해서도 당연히 온라인을 통해서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명예훼손하는 혐의에 대해서 구속될 수 있다는 엄중한 메시지를 좀 전달할 수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변호사님, 경찰에서 1년 4개월 동안 수사를 통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잖아요. 그 신청서 보셨어요? 예, 신청서 내용은 김세희 씨가 공개를 해가지고 일부 봤는데요. 어떻게 좀 판단을 하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범죄 혐의가 얼마나 소명되느냐는 이제 영장전담 판사한테는 수사 기록을 보내게 되거든요. 수사 기록을 한번 살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과수의 감정 결과 조작임이 확실히 밝혀졌다고 그러면 너무나 명백했을 텐데요. 아마 이 부분은 좀 불명한 걸로 나왔으니까 그 외에 다른 간접적인 사실이나 직접적인 증언들 통해 가지고 얼마나 범죄 혐의가 소명됐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명예훼손 혐의가 핵심이긴 하지만 경찰 자체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혐의를 전면에 내세웠거든요. 예.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려는 수사기관의 전략일 수도 있고 아무래도 이런 성폭법이 적용되는 사안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도 요 영장 청구한 검사가 이 여성 청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의 이 검사거든요. 그래서 사건 자체도 그런 쪽으로 가서 배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면에 내세웠을 텐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혐의가 어느 정도나 소명되는지 그리고 과연 이 정도의 행위도 성폭법상의 촬영물 등의 배포에 해당하는지는 법원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김세희 씨의 경우에는 속옷만 입는 사진을 공개하긴 했지만 우리가 가로세로 연구소 무슨 스티커나 그런 워터마크를 통해서 가려줬다 이런 반론도 펼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법원에서 좀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습니까? 얼마나 이제 수치심을 느낄 만한 사진이었나. 법 전문만 보면은 사실은 속옷을 입고 있는 사진을 배포한다는 것 자체, 그리고 그 사진이 무슨 광고 목적으로 찍힌 게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 찍혔던 사진이니까요. 법문만 봐서는 아마 유죄의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과연 양형에 있어서 이게 다른 훨씬 더 이제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사진에 해당하는지, 또 김수현 씨의 지위 자체가 공인 일종의 배우니까요. 그걸 고려했을 때 과연 이게 어느 정도까지나 이 조문에 해당하는지는 법원 판단이 따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범죄가 인정될 경우 어느 정도의 형량을 좀 받게 됩니까? 성폭법까지 인정되게 되면요, 이 성폭법하고 명예훼손죄의 경합범, 흔히 말하는 경합범이 될 거고, 법정형으로는 아마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명예훼손 행위에 있어서는 좀
죄질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조작된 게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요. 범죄의 피해도 심각했기 때문에 또 선포법까지 인정된다면 실형 선고가 충분히 가능하고 실형도 아마 1, 2년 사이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제 유죄가 된다면 이 성폭법 관련해서 전자발찌 같은 것도 좀 찾게 됩니까? 예, 성폭법 조문에는 사실 전자발찌 채우는 뭐 이런 조항이 있긴 한데요. 예. 성폭법으로 일단 유죄 판결 받으면 신상 정보가 등록되는 건 원칙입니다. 다만 전자발찌를 채우려면 뭐 검사가 청구해서 이제 법원이 인용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은 강간범이나 상습적인 강제 추행범의 경우에 일부에 있어서 전자발찌를 채우지 뭐 이러한 아마 뭐 촬영물의 단순한 배포에 있어서 전자발찌를 채우는 경우는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상 고지는 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전자발찌까지는 차지는 않는다. 신상 정보 등록까지는 되는데요. 또 고지는 또 틀려요. 고지와 또 다른 건가요? 예. 이제 보면은 뭐 문자 메시지 같은 거 오잖아요. 주변에 성폭력, 뭐 성범죄자가 있다. 이거 이제 공개 고지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검사가 청구를 해가지고 법원에 판결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경우도 고지까지는 아마 안 될 겁니다. 등록은 다른 사람들이 찾아보면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등록은 성범죄자로 등록되게 되는 거지 뭐 공개랑은 조금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직접 찾아봐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고 본인이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내용을 주위 사람들 혹은 뭐 이웃들에게 고지하는 것은 다른 케이스예요. 예, 다른 케이스인데 이 사건은 뭐 고지가 아니라 거의 뭐 대중에게 공개될 만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판결문 자체가 공개될 테니까요. 김세희 씨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니 나뿐만 아니라 유가족들 그리고 변호사들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왜 나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냐. 그리고 자료 역시 유가족들로부터 받았다라고 반론을 펼치고 있는데 일단 고의성을 좀 부인하는 전략으로 보이거든요. 변호사님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보통은 이제 이렇게 뭐 사이버 레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취재원을 통해서 취재한 것을 반포해가지고 명예훼손죄가 해당하는 경우에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방어 전략 중에 하나죠. 나는 고의가 없이 그냥 받아다가 자료를 썼다. 이런 건데 아마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을 때 김세희 씨를 주범으로 해가지고 보통 이제 이러한 공범들이 있는 범죄에 있어서 주범, 범죄 혐의의 뭐 중대성 아니면 이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을 구속을 시키거든요. 경찰 입장에서 수사를 했을 때 수사를 해보니 김세희 씨가 이 사건을 주도했다. 그리고 범죄 관련해 가지고 뭔가 목적, 예를 들어서 뭐 채널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세상에 관심을 끈다든지 이런 목적에 제일 부합하고 이익을 본 사람도 김세희 씨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변호사님 개인적인 판단으로 오늘 구속영장 발부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닐 것으로 보이십니까? 약간 가능성 몇 대 몇 정도로 보시는지. 저는 사실은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는 조금은 힘들 거라고 보는데요. 이유는 조금은 다릅니다. 보통 생각하시는 거와는 다르게 저는 사실 이 범죄 혐의가 만약에 법원 재판을 통해서 유죄 판결이 난다고 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마 담당 판사라고 하면요. 실형 선고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뭐 AI를 통해 가지고 음성을 조작하는 건 굉장히 악질적인 범죄고요. 또 영향력이 굉장히 큰 채널이잖아요. 이 채널을 통해 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그러한 조작된 자료를 통해서 뭔가 비방 목적이나 뭐 경제적인 이익 등을 위해서 아니면 채널의 홍보를 위해서 만약에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하면 이거는 엄벌에 처해야 될 것 같아요. 집행유예 정도로 해가지고는 전혀 뭐 이 범죄에 대한 페널티, 이 비례성이나 균형성 있게 매겨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유죄 혐의가 인정된다 그러면 실형 선고를 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우려되는 점은 과연 경찰이 뭐 1년여 넘게 수사를 했는데도 이 사건 관련해서 범죄 혐의가 김세희 씨가 과연 이러한 조작 행위를 주도적으로 해서 그 조작 사실이 틀림없이 명백하게 사실인 거냐? 이 부분을 얼마나 소명했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모호하다고 그러면 법원에서는요, 구속영장 발부하기가 좀 힘들 거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변호인이라고 하면 오히려 이렇게 실형 선고가 유력한 사안 같은 경우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보다는 부인하는 전략을 종종 쓰곤 하거든요. 이유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 실형 선고되는 범죄 같은 경우는 담당 판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너 어차피 실형 받을 건데 범죄 혐의까지 네가 자백을 하면 이건 뭐 유죄 가능성이 거의 100%잖아요. 그러면 쉽게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형 선고가 아무리 유력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유죄를 받을지 무죄를 받을지 잘 모르겠다. 영장 전담 판사가 12시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기록을 다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수사기관이 그 사이의 모든 기록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사실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연 김세희 씨의 변호인이 이 범죄 혐의 소명을 얼마나 무너뜨리는 전략을 잘 썼는지가 이 사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의 핵심적인 사안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제가 고견을 좀 듣고 싶었거든요.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결과적으로 김세희 씨가 어떤 변호사를 써서 굉장히 좀 치밀하게 준비를 했느냐 여부에 따라서 실제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날 수 있다. 사실 많은 분들이 100% 구속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저 역시도 굉장히 좀 냉철하게 봐서는 반반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사례들이 거의 없었던 데다가 김세희 씨가 또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가장 결정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AI 조작이 결국은 국과수 판정을 통해서까지 판명이 됐다면 100%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이 아직까지 기술 발전의 속도를 우리 국과수의 시스템이나 우리 법의 테두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게 앞으로 AI 조작 자료를 통해서 내놓으면 국과수가 판명 불가하다. 그럼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조속히 관련 법안이 좀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구속영장 신청 내용에는 김세희 씨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우려 얘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구속하는 경우가 좀 있기도 한가요? 이거는 사실 수사기관에서 제가 이걸 영장 청구서에 넣는 경우들을 몇 번 보기는 했는데요. 사실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서를 보면 변호사로서는 좀 기가 막힐 때도 많습니다. 구속영장을 어떻게든 발부받으려고 온갖 얘기를 다 쓰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이지 법원에서 이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 가능성이 있으니 구속해야 된다. 이렇게 영장 발부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 중에 또 한 가지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김세희 씨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성실한 편이거든요. 매일같이 방송을 하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 측에서 반대 논리를 좀 세우기 위해서 이런 극단적 선택에 대한 우려 얘기를 넣은 것 같습니다. 근데 증거인멸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그래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시고 있을까요? 사실은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린 구속 사유 중에서 도주의 우려, 즉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제 실형 선고 가능성만 놓고 보면은 사실 이 사건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유가 있는데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죠. 한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제 기술적인 데이터나 이 사람이 사용했던 명예훼손의 증거들은 이미 다 공개됐으니까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있겠지만 이 사건은 공범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변호사인 공범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말을 맞출 우려, 흔히 공범 간의 증거인멸, 말을 맞출 우려가 있으니 구속해야 된다는 거는 수사기관이 전형적으로 들고 있는 사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누가 고의가 있었느냐, 예를 들어서 범죄 혐의를 부인할 때 나는 그냥 받은 거야, 공범이 얘기해 준 걸 그대로 그냥 믿었어, 이렇게 변명을 하는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 내지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조작을 했다는 의혹, 혐의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국과수에서 판명 불가를 내렸던 김세론 씨의 녹취, 또 한 가지는 김세론 씨의 카카오톡입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조작을 했다는 내용이 밝혀진 사안이거든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때는 원래 김세론 씨가 당시 주고받았던 인물 자체가 알 수 없음이었는데 이 알 수 없음 인물에 대해서 김세희 씨가 김수현 씨의 사진을 넣고 이름까지 넣으면서 마치 김세론 씨와 김수현 씨가 대화를 나눈 것처럼 조작했다는 의혹이에요. 사실 이게 밝혀지긴 했거든요. 이런 카카오톡 조작한 자료를 대대적으로 방송하거나 기자회견까지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을 근거가 될까요? 만약에 이제 유죄인이 입증된다고 하면요. 김세희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은 이게 알 수 없음이라고 표시됐지만 김수현이 틀림없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일종의 편집한 거다 아마 이런 식으로 방어 내지는 변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관련해가지고는 나중에 이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통망법 위반죄가 된다고 그러면 이거를 조작했다라는 것은 범죄, 죄질
죄질이 안 좋다는 거, 또 양형 사유의 가중 요소로는 충분히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 사안을 좀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 결국 재판 진행 과정에서 김세론 씨의 AI 녹취가 실제로 조작으로 밝혀지느냐, 아니면 국과수의 그 결론처럼 판명 불가하기 때문에 증거로서의 인정이 안 된다, 이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변호사님은 이게 실제로 국과수에서 판명 불가가 됐는데 재판부에서 이거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예, 국과수의 이런 감정 결과에만 기속되는 건 아니고 판사는 자유심 증지에 따라서 증거의 가치에 대해서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판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또 일반인이잖아요. 이런 전문가의 감정 결과에 대해서는 엄청 신뢰하는 편입니다. 다만 이 국과수의 감정이 감정 불가인 상태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사건에 조작을 했던 공범이 진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후의 문자 메시지나 아니면 이런 디지털 자료나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조작된 정황이 드러난다고 하면 얼마든지 조작된 걸로 인정할 수도 있고, 또 전후 관계를 봤을 때 그러한 혐의점들이 어느 정도는 소명됐으니까 경찰도 자신 있게 영장을 신청한 걸로 보여서 그런 자료가 도대체 뭔지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이 국과수의 판명 불가 결과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의 이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서로 다 유리한 해석을 하거든요. 판명 불가가 나왔기 때문에 조작이 아니다. 판명 불가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 자료를 처음 내놓은 김세희 씨가 이거를 스스로 입증해야 되는데 못했다, 이런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변호사님은 이 판명 불가 결과 자체가 어느 쪽이 좀 유리하다고 좀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판명 불가가 아니라 김세론 씨의 육성이 맞다 이렇게 나와버렸으면 사실은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명예훼손 관련해서 이 죄질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걸 테니까요. 다만 조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술적으로는 아직은 알 수 없다라고 해도 주변 정황들을 봐서는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판사의 심증에 달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주변 정황도 같이 좀 판단을 하시는군요. 주변 정황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감정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요, 주변 정황이나 공범들의 진술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인정될 수 있고 경찰은 아마 그런 전략을 택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김세론 씨가 그 뉴저지 사기꾼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장소가 같은 장소, 같은 시점이거든요. 근데 세 개의 녹취 파일이 버전이 다른 게 있다는 게 사실 가장 결정적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을 재판장께서 어떻게 살펴봐 주시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함께 김세론 씨의 변호인으로 나섰던 부지석 변호사가 피의자, 그러니까 공범으로 적시된 점이 매우 이례적인데, 변호사가 공범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흔한가요? 저는 사실은 과거에는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사실 변호사가 뭔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것 자체가 직업 윤리상이나 아니면 이제 그냥 경제적인 이해관계만 따져도 저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는 집행유예 또는 이제 징역형의 선고를 받으면 이 변호사 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어렵게 해서 변호사가 됐는데 사실 자격에 문제가 생길 정도의 일을 하는 변호사는 이제까지는 저는 사실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대학 들어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연수원 들어가고 했을 때와는 이제는 변호사 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또 진입되는 구성원들도 다양해지니까 이런 일들이 조금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변호사가 만약에 정말로 이러한 정통화법상의 명예훼손죄의 공범에 본인 스스로도 알고 가담했다고 하면 저는 좀 심각한 사안일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이 지난번부터 변호사라는 직종, 그리고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좀 동료 변호사들이라든지 후배 변호사들의 기행,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나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으시는 모양새예요. 근데 결국 이번에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폭로 내용에 조작까지 가담을 했다는 의혹이거든요. 더욱이 김세희 씨의 경우에는 내가 왜 구속되느냐, 변호사를 통해서 자료를 받고 난 공개했을 뿐이다 라면서 오히려 변호사에게 책임을 좀 떠넘기는 모양새거든요. 만약에 부지석 변호사가 실제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김세희 씨는 그럼 혐의를 좀 벗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세희 씨의 논리대로 만약 부지석 변호사가 증거 자료를 조작을 했고요, 그 조작된 거를 변호사가 준 자료니까 틀림없이 사실일 거다 이렇게 믿고 공개했다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고의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조각돼가지고 범죄 혐의를 벗을 수도 있겠죠. 좀 전에 기자님 설명하신 것처럼 만약에 변호사가 진짜 자기가 그냥 가담한 정도를 넘어서서 조작을 주도했다고 하면은 저는 정말로 실망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구속영장 신청서에 보면 가담했다는 내용이 아니고 이 사건에 최초 함께 주도했던 인물 3명이 있거든요. 이들 3명 간에 치밀하게 서로 주고받았던 내용이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실제로 적용돼서 부지석 변호사가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어요. 만약 인정된다면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올까요? 만약에 인정돼서 주범이 된다고 하면요. 아까 전에 이제 구속영장 신청되는 걸 보니까 경찰이나 검사는 김세희 씨를 주범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김세희 씨에 대한 뭐 주범의 혐의가 소명돼서 구속된다 그러면 구속되게 되면 사실은 뭐 경찰에서 10일 정도 수사를 하고 검찰도 최대 20일 수사해서 조만간 이제 공소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공소장이 공개될 텐데요. 이 공소장에 기소를 할 때 구속되는 사람 아니라 이 공범들도 보통 같이 기소를 하거든요. 같은 자리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다고 하면 좀 전에 기자님 말씀하신 나머지 2명도 공범으로 올라가가지고 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형, 뭐 김세희 씨 같은 경우는 유죄가 인정되면 한 1, 2년 정도 나올 거고요. 부지석 변호사 같은 경우 공범의 혐의가 인정된다 그러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아마 높을 겁니다. 이게 그럼 결과적으로 실형을 산다고 하더라도 1, 2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맥시멈 한 2년일 것 같고요. 사실은 근데 뭐 이 실형 전과가 없는 사람한테 한 번의 실형이 선고되는 건 법원에서도 극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보통은 경미한 사안은 처음에 벌금형을 하고요. 이제 뭔가 사안이 반복되면 집행유예형을 한번 합니다.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면 실형 선고를 하거든요. 사실은 전과가 전혀 없는 사람이 한 번에 실형을 받았다. 그럼 그 사람은 정말로 중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런데 김세희 씨 경우에는 좀 이게 웃으면 안 되지만 지금까지 현재 확인된 전과만 7, 8범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경찰 단계에서 송치를 했던 지금 실제로 송치까지 된 사안들이 대략적으로 15건, 20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본인의 전과와 송치 이력 그리고 현재 재판받고 있는 사안도 한 4건 정도로 파악되는데 이런 상황들도 실형 가능성이 좀 힘을 실어주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완전 전혀 별개의 내용들일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부지석 변호사는 저는 전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김세희 씨 같은 경우는 이런 범죄 전력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공판 기록이라고 해서 판사가 보는 이제 검사가 제출하는 기록을 보면 전과 경력에 대한 보고서가 있어요. 이 검사가 제출을 하는데 흔히 생각하시기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과가 없어져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수사기관에서 갖고 있고 법원에서 판단하는 전과 관련 자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년범 시절부터의 전과 기록이 전부 다 남아있어요.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다시 판단하거나 범죄 혐의를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의 모든 전과 기록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판사는 김세희 씨의 모든 전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알고 판단을 하니까 심각한 양형 자료는 됩니다. 자, 이제 민사 소송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김세희 씨에 대해서 김수현 씨가 120억 원대 민사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이건 비단 김세희 씨뿐만 아니라 김세론 씨 유가족들한테도 같이 제기를 했고 지금 관련 소송의 규모가 174억 원대로 좀 늘어났거든요. 근데 경찰과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과 청구가 이 민사 재판의 결과 좀 영향이 있는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흔히 이제 법 원칙상은 민사하고 형사는 별개죠. 따로 원래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사상의 불법 행위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연결되는 경우에 있어서는요, 대부분의 민사법원에서는 형사 판결을 먼저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형사 판결에서는요, 이 유무죄가 치열하게 다퉈지고 여러 강제조사를 통해서 수사기관의 증거자료들이 수집되잖아요. 아무래도 민사보다는 증거자료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유죄, 불법 행위로 판단받으면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의 액에 이제 과다는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손해배상이 결정되는 건 거의 당연한 수순입니다. 174억 원,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거액이거든요. 이럴 경우 실질적으로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가 났을 것이라고 좀 파악이 돼요. 그런데 170억 자체는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중에 어느 정도 선만 좀 인용이 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뭐 사실은 이 뭐 소장이나 보통 이제 판사도 모든 자료를 다 들어보고 판단을 하니까 뭐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 정도의 액수가 모두 인정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좀 전에 이 유가족이나 아니면 관련자들이 전부 다 같이 이 공동으로 청구가 됐다고 하는 거는 이 불법행위 때문에 그래요. 불법행위 관련해서는 가담한 모두가 연대 책임을 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연대 채무로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되는데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거에 한해서 우리나라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액수가 사실은 뭐 10수억 원 넘기는 어려울 겁니다. 10수억이 넘기가 힘들다. 예. 그럼 손해가 170억 넘게 나도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인용될 수 있는 금액 자체는 한 1, 20억. 1, 20억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이 명예훼손 행위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엄청 보수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 사안으로 인해서 본인이 방송 활동도 못하게 됐고 광고도 다 떨어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는 안 되는군요. 요거는 한번 판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김세희 씨가 이번 사안을 다루면서 구독자도 한 20만 명 늘었고 이 관련 내용으로 인해서 수익도 상당해 보이거든요. 근데 소위 말하는 최근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범죄를 벌였을 경우 범죄 수익 환수라는 좀 논란이 좀 생기고 있잖아요. 실제로 좀 범죄 수익이 환수될 여지가 있는 사안일까요? 뭐 범죄 수익 은닉 규제 이런 처벌 관련해서 법령을 보면요. 이런 정통화법상의 명예훼손을 통해서 범죄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징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문제는 추징 규정에 의한 추징은 범죄 수익하고 이렇게 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는 소명을 해야 됩니다. 소명이 사실은 쉬운 게 아닌데 왜냐하면 이 유튜브 채널의 후원금이나 구독료가 과연 요 행위 자체로만 인한 것인지에 대한 좀 의문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검사 입장에서 사실은 이 추징액을 정하기가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저라면 사실은 추징금을 추징구형까지 아마 이제 공소장 나올 텐데 추징구형까지 하기 힘들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판사 입장에서도 추징 관련해 가지고 선고하기는 힘든 사안입니다. 굉장히 냉철하게 이승재 변호사님께서 바라봐 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김세희 씨가 사회적 해악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구속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렇게 냉철한 현실을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따져봐야지 실질적으로 정신적 데미지도 좀 덜할 수도 있고 만약에 김세희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김세희 씨가 무죄가 된다거나 혐의를 완전 벗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향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가수가 AI의 기술 진보를 못 따라가는 것처럼 법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현실들을 못 따라가서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영화 재미나게 법정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범죄를 많이 저지른 경우에는 형량이 수백 년 이렇게도 선고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범죄를 많이 저질러도 사실은 법원에서 선고할 수 있는 형량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입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손해배상도 사실은 직간접적인 것들이 엄청나게 많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만 소명해도 인정을 해야 이러한 범죄형 행위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들이 없어질 텐데 법원에서는 극단적으로 사실은 좁게 그것도 피해자가 입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하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입법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통망법상의 명예훼손 행위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피해자는 사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죠. 그렇다고 하면 형사처벌 수위도 감히 이런 행위들을 못할 정도까지 높아져야 되는데 사실은 법정형이나 처벌 관행이 사실은 낮거든요. 과거에 성폭력 범죄에 대해 가지고 좀 아무래도 낮게 처벌하는 우리나라가 이거에 대한 입법 과정의 개정을 통해 가지고 좀 이런 악질적인 성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악질적인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인격을 말살하는 범죄니까 처벌 수위나 아니면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높이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죠. 변호사님께서 결코 이 사안을 긍정적으로 본다던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있는 현실 그대로 아직까지 좀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들 법적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좀 하루빨리 조속히 관련 법안이 나오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김세희 씨의 구속영장 발부일지 아니면 기각일지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그리고 이번 사안 결정에 따라서 향후 유튜브 관련돼서 허위사실 유포가
우리 재판장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살펴봐서 그 결과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 생생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승재 변호사님께서 정말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바라봐 주셔서 진심으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승재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